안녕하세요. 도하늘 아빠입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FOMC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는 만큼 이번 한 주의 분위기가 거의 향후 한두 달을 판가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중국의 버티기 모드에 한계가 왔다고 보여져서 제가 한번 포착한 여러 징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시황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점은 지났다고 보는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티그룹에서도 크립토의 이제 위기가 전염되는 게 거의 멈춰가고 있다. 고 7월 22일자로 진단을 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내 주식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주식농부라는 예명으로 유명하신 박용옥 대표님께서 지금이 10년 만의 기회다. 주식을 적극 매수할 때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이제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또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주의 최근 바닥 확인은 된 것 같다. 고도했다.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점이 지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미국 주식도 비슷합니다. 실현의 계절을 버틴 아마존, 월가에선 저점 매수 시간이 왔다고 기사가 났는데 미국 언론에선 되게 특이한 게 항상 6월 14일을 콕 집어서 그때가 저점이었다고 하면서 여러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캠 피셔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설적 투자자분도 6월 14일에 저점을 지나고 찍고 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바 있고요. 이 기사에서도 6월 14일이 저점을 콕 찍고 이제 올라갈 거다. 엄청 올라갈 거다. 이런 기사를 낸 바 있어서 6월 14일 날 우리 코인하는 분들도 셀시우스 사태로 되게 힘들었지만 주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또 미국 인플레가 6월에 꼭지를 찍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6월 CPI가 뭐 9.1%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좀 그 이후로는 이제 선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왜 이제 6월이 최악이었냐고 말씀을 하냐면 WTI 원유 가격도 100달러를 뚫고 내려가서 94불로 떨어졌고 밀 선물도 두 달 만에 마이너스 37%로 떨어졌고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대 인플레라는 것도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데 7월 초에 발표한 게 보통 3.1% 정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2.8%로 떨어졌어요. 기대 인플레가 7월 초에 기준으로.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해버린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월마트의 재고도 엄청나게 늘어서 실적이 하향될 거고 오히려 이제 수요가 감소돼서 싸게 팔아야 된다든지 또 미국의 뭐 자동차세 안 내서 차압당하고 끌려간 뭐 미국 중고차 수도 엄청나게 넘쳐난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고 경기 침체를 대비할 때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경기 침체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나와야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면서 금리 인하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정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저점을 지났다는 것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해서 일단 이런 기사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되게 중요하고 배울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실적 쇼크 안 두렵다. 맷집 세진 미국 투자자들. 지금 2분기 주요 기업들의 미국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나온 이미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실적 발표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뭐 다 지금 기다리고 있던지 아니면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게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넷플릭스나 보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어, 안 좋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지금 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넷플릭스도 97만 명이 가입자가 줄었는데 이제 시간에 포함하면 7%까지 올라버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분기 실적이 지난해 2분기보다 순이익이 32%가 줄었는데도 뭐 3% 이상 올라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V자 반등이나 기술자 반등인 것 같긴 한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맨 마지막입니다. 부유층은 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미국 부유층은 상반기에 대출을 대폭 늘렸다. 그래서 뭐
뭘 늘렸냐?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을 뭐 많게는 20에서 30%까지 쭉쭉 늘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경기 침체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유층은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 듯하다. 분석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맷집 세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부유층들은 주위에서 하는 걸 보셨든지 아니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때 이 공포스러울 때 다들 도망갈 때 이제 탐욕을 부리면 돈 번다는 걸 체득을 하신 거죠. 뭐 경험이든 들었든지 간에. 그래서 그 생각하셨던 걸 이제 실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뭐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개미들과 다르게 부자들은 이렇게 공포 때 빚을 낸다. 요 얘기를 제가 좀 보고 배우자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되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기사를 제가 찾아서 이 영상의 주제로도 만들었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로 코로나를 누구보다 시진핑의 목숨처럼 치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나?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또 고위급이 접종을 완료했다. 시진핑은 거의 코로나 생기고 2년 동안 백신 안 맞으려고 절대 안 맞았어요. 절대. 뭐 남들한테는 다 맞아라 하면서 본인은 언급을 피하고 항상 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드디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제가 찾아봤죠. 일단 25명, 뭐 시진핑, 리커창 등등등 고위 관리자 25명이 윗사람들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국산 백신을 맞았다고 공개를 하였고 또 이게 뭐 부작용이 많다고 소문이 많았나 봐요. 뭐 백혈병이나 당뇨병이나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부작용 우린 없다. 내가 맞아보니까 괜찮다. 지금 이 얘기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뭐 제로 코로나 포기 수순으로 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포기까지는 아니고 완화라고는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목숨보다 중요한 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약간 완화를 시킨다고는 했지만 명분이 있었어야 할 텐데 무슨 명분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그동안 노년층 백신 접종률이 낮았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내가 맞았지 않냐. 시진핑 내가 맞았으니까 니네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노년층 접종률이 이제 올라갈 거니까 우린 안전하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를 완화할 명분을 이제 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맞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일단 길을 조금은 열어놨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869명밖에 하루에 안 생겼다고 이렇게 통계도 조작하고 이렇게 자존심 센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안 좋다. 일단 통화 완화 여력 다한 중국 경기 부양위에 돌려막기 나서나 그러니까 돌려막기 안 하면 지금 정권 유지가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나 지준율 인하로는 지급준비율 인하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내년에 인프라 예산 그러니까 뭐 건설하느라고 쌓아둔 엄청 큰 예산을 미리 땡겨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망한다. 지금 이런 기사인데요. 그럼 언제까지 땡겨오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6월에 채권 발행해서 8월까지 모두 소진하라는 특명을 지방에 이제 정부에 내렸다. 이거 얼마냐? 677조 원이나 되는데 요거를 8월 달까지 다 써버릴 거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사실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헝다나 몇 개 기사만 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사태가 지금 촉발될 만큼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도 이제 언론에 가려져 있어요. 이런 거 기사 다 삭제해 버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부 검열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것도 돌려막기의 일환인데, 참고로 우리나라도 후분양 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건물 짓기도 전에, 분양자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공사가 이제, 개발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중단을 되니까 분양자들이 이 주담대 대출 상환을 거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308곳에서 10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321곳 그리고 113개 도시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기존부터 계속 주담대 이거를 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근데 기존에 냈던 거 다 날리더라도 나 정부 못 믿겠다. 그거 날리더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안 낼 거다. 지금 안 내는 거예요. 상환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12개, 3개 도시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진정해라. 내가 니네 그 내는 것도 연장시켜 줄 거고, 그 중앙은행이 그 건설은행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기금 마련해서 또 한번 수요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는데, 뭐 턱도 없는 상태죠. 중국 정부를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금 뭐 퍼드, 이제 공포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드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사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업자득인 것 같고요. 이제 자국민도 정부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배고픈 데다가 전 세계가 정말 중국의 적이죠. 거의 뭐 러시아 빼고는 다 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예로 이제 영국의 존슨 총리가 사임을 하셨죠. 뭐 불명예스럽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인도계 유색인종, 한 분은 여성. 그러니까 누가 돼도 일단 이슈는 될 텐데 이 총리의 공약을 보면 중국을 얼마나 더 세차게 때리냐, 세차게 때려야 이게 공약이에요. 그 선거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낵이라는 이 인도계 분은 중국이 금세기 가장 큰 위협이다. 뭐 거의 북한이나 뭐 이란을 때려잡을 때 쓰던 표현이고요. 우리 기술을 훔치고 대학에도 침투했다. 이 중국 공산당 박멸해야 된다.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기사가. 이런 식으로 극도로 혐오스럽다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 이 여성분도 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너보다 더 세게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오늘 있었던 기사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반중 감정은 전 세계적이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예만 들면 이제 게임 학회장께서 중국 판호 문제 WTO에 이제 제소를 해야 된다. 왜냐, 사드 문제가 17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8년 이후로 이제 판호가 뭐냐면 게임을 중국에서 이제 뭐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허가권입니다. 뭐 팔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근데 뭐 중국이 일본, 미국, 유럽은 다 게임 업체들한테 판호를 내줬는데 18년 이후로 한국만 국내 게임은 4개밖에 지금 허용이 안 됐다. 근데 우리는 또 텐센트나 이런 데를 허용을 해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WTO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정말 화가 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심지어 중국 게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중국 사람이고 중국 문명이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참 중국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지금 뭐 전기차를 한다, 반도체를 한다, 여러 가지. 전기차도 근데 물론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돈이 없어서 출시도 미뤄졌다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 뭐 반도체도 뭐 중저가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바로 미국이 제재 때려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존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제 눈에 들어온 거는 NFT 쪽은 좀 풀어줬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는 통제 가능한 형태로 해서 조금 일단 당장 돈이 되고 투자가 돼야 되니까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허용을 해줬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뭐 기사들을 포착한 게 있어서 물론 채굴은 아닙니다. 채굴은 뭐 명분이 없어서 아직은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NFT 쪽은 사실 굉장히 허용을 해준 것 같은 게 6월 17일이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 다들 힘들어했던 상황인데도 이 상황에서 중국의 NFT 플랫폼 수가 4개월 만에 5배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무려 500개를 웃돌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여기 보면 정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 눈치를 보는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뭐 맘 놓고 해라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관리는 하겠지만 조금 풀어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는 NFT를 NFT라 부를 수도 없어요.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수집품이라고 불러 해서 디지털 수집품이란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체인에서 하지 말고 프라이빗 체인,
좀 비밀스러운 데서 해. 그래서 이런 데서만 NFT 발행할 수 있고, 뭐 이상한 코인으로 사지 말고 위안화로만 구매해. 이렇게 하면 해줄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뭐 룰을 갖춰주면 이 자체가 솔직히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허락해 줄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IT 기업들이 이제 납작 엎드린 거죠. 자율 규제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저자세를 이제 엎드려 뻗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중국 정부에 대들어가지고 얻어맞은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자율 규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약간은 자진 납세를 한 거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따지니까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할 것이고요. 결제는 법정화폐로 뭐 위안화로만 할 것이고요. 암호화폐 투기는 금지시키겠다. 암호화폐 뭐 투자는 금지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14개 조항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발표하니까 중국은 그래 그러면 좀 봐줄게 뭐 좀 자세가 돼 있네 지금 이러면서 풀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NFT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중국 상하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경제와 자유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선도 기업들의 NFT 사업 지원을 엄청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이 뭐 메타버스 5개년 계획 발표한 것처럼 상하이시는 뭐 디지털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NFT 거래 플랫폼 구축 뭐 지원하고 뭐 자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개들을 많이 2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데다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25년까지 3,500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NFT나 메타버스는 약간은 이제 통제 가능한 쪽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정부도 이런 뉘앙스를 주니까 허용해주는 저스틴 선이 빠질 리가 없죠. 그래서 트론 다오가 이제 중국의 텐센트의 플랫폼을 환원하는 이 플랫폼을 인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제 7월 21일자로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는 뭐 허용을 해도 시원하게 안 하잖아요. 언제든지 또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관리자다 이런 뭐 권한을 과시해야 되니까. 근데 텐센트가 이제 중국 뭐 알리바바든 뭐 이제는 좀 풀어주고는 있지만서도 중국 정부에 한번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텐센트도 아직도 찍혀 있어요. 그래서 텐센트가 이 NFT 플랫폼을 2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공들여서 했는데 정부에서 니네 왜 2개만 해? 하나는 없애. 그냥 뭐 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키운 플랫폼 중에 하나를 버리게 된 겁니다. 거래 플랫폼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귀신같이 저스티전이 발견하고 그 버리신다고 하셨죠? 그거 저희가 이제 인수하겠습니다. 인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수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돈이 되니까 저스틴 선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허용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크게 큰 돈을 이제 투자해서 이걸 인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NFT나 메타버스는 중국 정부에서 은근슬쩍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의 사이버 정보 판공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중국의 인터넷 관장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블록체인 서비스 등록 건수는 348개다. 그리고 대다수는 NFT랑 관련이 돼 있다면서 친절하게 막 통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블록체인은 좋은 거, 코인은 나쁜 거 맨날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서비스 등록 건수 중에서는 중국의 시총 높은 기업들이 뭐뭐뭐가 있고 게임 업체는 뭐뭐뭐가 있고 대다수가 NFT랑 관련이 돼 있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통계를 지금 발표를 해주고 있고 이제 심지어 중국의 크립토 업계 그러니까 코인 투자한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지금 6월 그렇게 힘든 와중에 코인 업계 핵심 투자자 천여 명이나 대상으로 이 코인 투자하지 말라면서요. 불법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를 되게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조사한 통계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뭐 천여 명 중에 29%는 100만 달러 이상이나 코인을 투자를 하더라.
이걸 연령대는 30에서 39세가 50%, 20에서 29세가 37%뭐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제 희망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는 NFT가 1위, 디파이가 2위, 뭐 인프라 3위, 뭐 메타버스 4위, 5위 다오, 뭐 이런 식으로 어, 어찌 보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되게 깨알같이 뭐 비탈릭 부테린을 좋아한다든지 좌우장풍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걸 다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참 특이해서 가져왔고요. 특히나 30대가 51%, 20대가 37%, 이분들은 기득권층이 아니잖아요. 너무 젊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투자 또 막아놨으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 기득권층이나 부자나 공산당의 자제들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 왜냐면, 피터 시프라고 뭐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 있잖아요. 그분도 뭐 비트코인은 싫어하고 오직 금만이 살 길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자녀인 이 아들인 스펜서 시프는 비트코인을 엄청 좋아해요. 아버지 따라서 안 갖고 비트코인을 엄청 찬양하니까 뭐 트위터의 프로필도 레이저 아이예요. 비트코인 가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다는 건 부자들이나 공산당 자녀들이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봤고요. 어찌됐든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통계들을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중국 정부도 NFT나 메타버스에는 또 투자까지도 조금은 이제 열어주지 않을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걱정이 안 되는데 채굴이 걱정이 되잖아요. 채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시장인데 근데 메살리 레포트에서 작년 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여름 이르면 올 여름쯤에 중국이 채굴을 컴백할 거다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메살리는 이제 다시 컴백을 할 건데 중국이 왜냐면 올해는 이제 환경이나 재정 문제로 비트코인을 뭐 거래까지 다 막아버렸다. 환경은 이제 전기세 많이 쓴다는 거고 재정은 이제 전국 정부의 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한때는 채굴량의 80%까지 차지했으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다시 허용할 거다고 분석을 했는데 저도 뭐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런 거랑 별도로 이게 5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소개해 드렸었지만 이미 5월에 이미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립토 밴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채굴 2위다 중국이 위로는 미국밖에 없고 밑으로는 뭐 카자흐스탄,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분만 있으면 바로 발표를 해버릴 수 있는 이미 채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명분이 없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얼토당토 않든지 이상하든지 하여튼 명분만 있다면 중국의 이 채굴에 대한 일시적 컴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열어주는 건 중국 사회에선 있을 수 없고 일시적으로 올 거다. 뭐 말씀을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위드 코로나 한번 봐보자. 제로 코로나 한다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경제 위기 오니까 이제 뭐 직접 백신 맞고 뭐 위드 코로나 지금 뭐 명분을 열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컴백도 가능할 거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올지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명분을 하나 줄 텐데 한번 보시면 일단 채굴 업체는 저렴한 전기세나 뭐 세금이나 뭐 추운 데라든지 이런 데를 따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률과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채굴 업체는 근데 또 이런 클린 발전소, 그러니까 중앙화된 발전소가 아니라 뭐 자연을 이용하는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이런 쪽은 발전을 하면 이제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데 문제는 버려지는 전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하는 곳들은 뭐 낮에나 여름 때는 막 이렇게 쌓아뒀다가 물론 쓰기도 하겠죠. 근데 뭐 겨울이 온다든지 밤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걸 뭐 옮기는 것도 큰 돈이 드는 데다가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를 시키려면 이제 이런 클린 발전소를 채굴 업체가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찾아다니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명분입니다. 전력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시켜라.
또는 잉여 전력의 효율화를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잉여 전기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오염이 되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뭐 또는 뭐 BSN 안에 코인만 쓰라든지 뭐 내가 허락한 뭐 안전한 기술의 코인만 쓰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중국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 논리로 명분으로 이제 뭐 코인 거래를 허용한다든지 채굴을 허용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채굴장도 그렇고 발전소도 그렇고 둘 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채굴장도 돈 버는 거고 발전소도 남는 전기로 효율화 시키는 거고. 근데 채굴장이든 발전소든 둘 다 중국 정부랑 일단 연관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은 지금 극도로 배고픈 상태여서 뭐 과거 맘대로 규제하고 통계 조작을 했더라도 이제 남의 눈치도 좀 보고 제발 좀 보고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는 것처럼 고집도 좀 꺾을 때가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존심 상하지 않을 정도로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NFT, 메타버스, 채굴 또는 뭐 전쟁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돈 되는 것들을 이제 기존 말을 번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만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